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마지막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 산업 독성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실기까지 가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필기를 보시면요, 독성하기 어려웠다라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필기에서 과락이 걸리는 과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많이 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요, 기출 문제에서 충분히 나온다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들은 보통은 보면 실기까지 가는 비중은 낮아요. 중요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필기가 또 너무 수월해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과목에서 관연도 기출에서 출제되는 비율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과목 그렇다고 해서 범위를 굉장히 넓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기출의 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시험이 과락이 걸릴 정도로 어렵게 냅니다 해도요,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대략 한 5년치 기출만 정성스럽게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실 때도요, 너무 많은 분량을 보시는 것보다 대략 한 4, 5년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게 10년치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과목 산업 독성학, 이번 시간은 제1장이 되겠습니다. 네, 입자상 물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자상 물질의 정의가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뭐가 뭔지 용어를 알아야 그죠? 다 나머지 내용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입자상 물질을 설명할 때 제가 먼지처럼 입자가 있는 물질이다 했거든요. 가스나 증기는 먼지처럼 입자가 있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입자상 물질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고체나 액체의 밀입자를 입자상 물질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입자상 물질의 종류 및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필기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정리하시고 필기 기출된 거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내용 보시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실기까지 가는 중요한 내용, 퓨움의 발생 기전 3단계 보겠습니다. 자, 보통 퓨움이 발생된다 하면요, 용접 퓨움이라고 하거든요. 용접은 금속을 녹이잖아요. 녹았는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 열이 그 금속을 녹일 정도의 열은 굉장히 높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아서 금속이 녹아서 증기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공기 중에 온도가 낮다 보니까 미세한 입자로의 입자상 물질이 떠다니게 돼요. 우리가 요거를 퓨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움의 1단계는 금속이 일단 증기화 되어야 됩니다. 용접할 때 금속이 녹아야 하잖아요. 그죠? 자, 금속이 녹는 점 이상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으로 증기화된다.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증기화 되고요. 두 번째는 증기물의 산화입니다. 산화는 산소랑 화합한다라는 거예요. 이 증기가 이 증기가 공기 중으로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증기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산화물의 응축이에요. 자, 아까 증기가 될 때는 열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공기랑 만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온도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물이 식어서 다시 응축되는 겁니다. 자, 온도 차에 따라 냉각, 응축되면서 다시 고체인 아주 미세한 금속 입자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퓨움이다라는 건 이제 금속을 우리가 용접한다고 녹이죠. 금속의 증기화에 의해서 이 금속이 증기화되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이게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증기물이 산화가 됩니다.
자, 산화해서 공기 중에 다니다 보니까 열이 식어버리고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죠? 온도 차에 의해서 냉각, 응축, 산화물이 응축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증기가 고체인 아주 미세한 금속의 입자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용접할 때 퓨움은 결국은 금속의 입자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 과목에서 나왔지만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ACGIH에서 입자상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ACGIH에서 호흡성 분진을 분류했는 거죠. 호흡성 분진이라 하면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호흡성 분진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호흡성 분진의 종류 세 가지, 그죠? 첫 번째는 흡입성 분진이 있었습니다. 이 흡입성 분진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강이나 인후두 기관 등 호흡기의 기도인데요. 상기도라는 건 기도의 윗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도가 있는데요. 윗부분이 비강에서부터 이렇게 후두까지 위에 있는 기도가 상부기도, 상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크기가 입자가 크다 보니까요. 밑에까지 내려가도 독성은 유발하지만 이렇게 상기도 부위에 침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였죠. 자, 평균 입경 암기하시고요.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독성을 나타내고요. 보통은 위에 부분, 입자가 크기 때문에 호흡기 상기도 부위에 침착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흉곽성 분진이죠. 자, 이제 흡입성 분진이 제일 입자가 커서 윗부분에 그죠? 침착이 잘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입자가 작은 게 흉곽, 가슴 부위까지 내려가는 거죠. 기관지나 세기관지 등 하기도 및 가스 교환 부위를 폐포라고 합니다. 침착이 되고요. 침착되어 독성을 나타내고요.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상기도다, 그죠? 상기도는 위에 있는 기도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기도에 하부기도, 하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포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성 분진은 흡입성 분진은 위에 보통 침착이 되는가 하면 흉곽성 분진은 이 부분에 침착이 된다. 하부기도 또는 조금 더 내려가면 폐포인데요. 자, 하기도나 가스 교환 부위 폐포에 침착이 되고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보다 좀 더 입자가 작은 게 이제 호흡성 분진이었습니다. 그죠? 자, 보통 흉곽성이 하기도나 그 밑에 가스 교환 부위까지 간다면 요거는 더 깊이 있는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스 교환 부위 폐포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고요. 평균 입경이 가장 작죠? 그래서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죠?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상부 기도에 침착이 되는 평균 입경 100 마이크로미터는 흡입성 분진이죠. 자, 하부 기도 그 밑에 있는 폐포 부위까지 침착이 되는 건 평균 입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흉곽성 분진이 됩니다. 자, 대부분이 폐포죠. 하기도의 밑에 있는 폐 쪽에 있는 폐포에 침착이 되는 건 입자가 가장 작은 호흡성 분진이고요.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인체의 영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인체 영양 보기 전에요. 이 과목에서 공부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입자상 물질이 호흡기에 축적이 됩니다. 그죠?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 기전 또는 침착되는 메커니즘이다. 그죠? 첫 번째는 충돌 또는 관성 충돌이고요. 두 번째는 침전 또는 중력 침감.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단, 네 번째 확산, 다섯 번째 정전기 침강에 의하여 축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5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 기전, 그죠? 각각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보다는 금방 봤던 요약, 그죠? 축적되는 5가지 메커니즘, 이게 중요하니까요. 요거 암기해 주시고 설명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 크기에 따른 침착 현상 한번 볼게요. 입자가 크고 작음에 따라 침착되는 현상이 다른데요.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가 굉장히 작다, 그죠? 작은 건 가볍기 때문에 퍼지죠. 확산에 의해 침착이 됩니다. 중간 입자입니다. 1에서 5 또는 1에서 8 마이크로미터 입자는 침강, 가라앉는 침강에 의해 침착이 됩니다. 제일 크죠, 그죠? 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입자는 관성 충돌에 의해 침착이 일어납니다. 자,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확산, 1에서 5 마이크로미터는 침강이나 침전, 5에서 30은 관성 충돌에 의한 침착이 일어난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과목에서 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1과목 했고, 2과목 했고, 5과목에 하고, 세 번째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숙지가 되었나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출 기준이다. 그죠? 노출 기준의 종류 및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노출 기준이라 하는 건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에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건강에 나쁜가요? 안 나쁜가요? 그죠? 이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죠? 요거를 노출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노출 기준의 첫 번째다. 그죠?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8시간이죠. 일주일은 바로 40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8시간 동안 노출해도 되는 평균 농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눠요. 그죠? 말은 어렵지만 많이 나왔죠? 8시간 분의 요거는 발생 농도다. 그죠? 발생치, 발생 농도 곱하기 노출된 시간. 그죠? 두 번째 농도 곱하기 시간. 이거를 다 더해서 8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 요거 앞에서 풀어드렸는데 역시나 여기도 요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8이 생략되었거든요.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도 100이죠. 발생 시간이 분이잖아요. 근데 이 TWA는 8시간의 평균 농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20분이니까요. 60분 분의 120 하면 2시간 바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그죠? 두 번째 발생 농도 150 곱하기 240은 60으로 나누면 6, 4, 24, 4시간 바로 넣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농도 250 곱하기 60분은 1시간 대입해도 되죠. 그죠? 발생 농도 300 곱하기 이것도 1시간 또는 60분의 60이죠. 이 값을 뭘로 나누어야 된다? 8시간의 평균 농도라 8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부터 이거 실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단시간 노출 기준. STEL 농도가 있었다. 그죠? 몇 분이었습니까?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 15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 STL 단시간 노출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노출 농도가 TWA죠.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요. STL이죠. 단시간 노출 기준 이하일 때는 하루에 1회 노출이 지속되는 시간은 몇 분 이하입니까? 15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하 아니고 15분 미만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하루에 몇 번?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고요. 자, 한 번 노출되고 다음 노출될 때까지 노출의 간격은 몇 분 이상?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별표 2개짜리죠.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ACGIH의 허용 농도 상한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ACGIH에서 허용 농도 상한치는 무엇인가 하면요. 독성 자료가 부족하여 TLV, STL이 설정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15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TLV, TW 외에 적절한 단시간 상한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ACGIH의 허용 농도 상한치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TLV, TW의 농도의 몇 배? 3배일 때는 30분 이하로 노출해야 됩니다. TWA 8시간 노출되는 농도보다 5배일 때는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암기는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요. 독성 자료가 부족해서 8시간에 대한 TWA 농도는 있는데 15분 동안 노출되는 농도의 기준이 없어요. 그때는 노출되는 상한치를 TWA 농도보다 3배가 높다면 30분 이하로 노출되라. 그죠? TWA 농도보다 5배가 높다면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노출되는 허용 농도의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노출 기준 C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농도입니까? 안 되는 농도입니까? 그죠?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에요. 노출해서 안 되는 최고 높은 농도가 최고 노출 기준 C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 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해인자가 하나가 아니라 2종이나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합해서 존재할 때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 독성이 더해져서 더 큰 독성이 한 만큼 더 커진다 그랬죠?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산출하는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노출 기준은 하루 몇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죠?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작업 강도, 온열 조건, 이상 기압 등의 노출 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반 요인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이요. 어떤 사람은 화학물질에 굉장히 민감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출 기준 이하라고 해서 이하 작업 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자, 노출 기준을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 기준 이하라고 해서 자,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나 반증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출 기준은 우리 작업장에 대한 노출 기준이죠. 이거를 대기의 오염을 평가하는 관리상 지표로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거, 그죠? 특히나 요 두 가지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핵심 용어만 보자면, 자, 노출 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은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한 감수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노출 기준 이하라고 해서, 라고 해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이 안 된다거나 또는 노출 기준이 직업병 진단에 사용이 되거나 노출 기준 이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근거나 반증 자료로 쓸 수 없죠. 자, 노출 기준은 대기 오염의 평가나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나오는 ACGIH죠. 그죠? 미국의 허용 농도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노출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했는 노출 기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고요. 요거는 미국은 허용 농도잖아요. 적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역시나 대기 오염평가 지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없어요. 노출 허용 농도는 8시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과하는 노출에는 평가가 할 수 없고요. 적용해서 안 되고, 기존의 질병, 신체적인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미국의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 이고요.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은 아닙니다.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도 아니에요. 허용 농도보다 낮다고 해서 이게 독성이 낮다 뭐 이렇게 딱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아닙니다. 반드시 산업보건 전문가에 의하여 설명이나 적용되어야 하고요. 자,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산업장의 유해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죠. 이 산업장에 얼마만큼 유해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고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유해인자하고요. 시간가중 평균값, 단시간 노출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지금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단 기출에 나왔다면 나온 내용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지수. 우리가 일과목하고 계속 많이 했다, 그죠? 자, 일단 이게 노출 기준을 초과했는가 아닌가는 첫 번째 노출 지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아이는 T1이라는 건 TLV죠. 첫 번째 노출 기준분의 C1, 현재 작업장의 농도죠. 두 번째 노출 기준분의 현재 작업장의 두 번째 물질의 농도. 요거를 다 더하시면 노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의 노출 기준이라 그죠? 자,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물이 되었을 때는 TLV, TWA는 금방 계산했는 노출 지수분의 농도죠. 첫 번째 물질 농도, 두 번째 물질 농도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액체의 혼합물이다. 그죠? 액체일 때는 자, 혼합물의 노출 기준은 그 물질의 TLV분의 위에는 퍼센트다 보시면 돼요. 공기 중의 퍼센트. 두 번째 물질 TLV 노출 기준분의 두 번째 물질의 공기 중 퍼센트 다 더하셔서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제 2번 한번 스스로 풀어주시고요.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 벤젠. 벤젠이 공기 중에 40% 존재합니다. 30% 아세톤, 30% 톨루엔의 중량비로 조성된 용제가 증발되어 작업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TLV가 각각 30, 1780, 375입니다. 작업장의 혼합물의 허용 농도는 얼마입니까? 단상가 작용한다. 세 가지 물질이 더해져서 독성이 더 커진다라고 설명한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나왔다라는 건 이 혼합물들이 액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혼합물의 노출 기준은 첫 번째 벤젠이죠. 벤젠의 TLV 30이다. 그죠? 30분의 현재 공기 중의 농도는 40%니까요. 퍼센트 제외하면 0.4가 되죠. 두 번째 아세톤입니다. 그죠? 아세톤의 TLV는 1780이죠. 분의 현재 30%니까요. 0.3이 되고요. 톨루엔이다. 그죠? 자, 예, TLV가 375고요. 역시나 공기 중에 30%니까 0.3이죠. 요거 뭐다?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혼합물의 노출 기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9.92가 나오고요. 단위는 mg per m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공장의 작업 환경 내에는 TLV가 0.1인 파라티온과 TLV가 0.5인 EPN이 2대 3의 비율이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2대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혼합된 분진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 분진의 TLV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2대 3이죠. 2하고 3을 합치면 얼마죠? 5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전체 5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건 5분의 2만큼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2대 3에서 자, 파라티온은 2만큼 있죠. 다시 말하면 전체 5 중에 2가 뭐다? 파라티온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EPN은 전체 5 중에 얼마만큼 있어요? 3만큼이 EPN이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혼합물의 농도는 5분의 2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얼마인가면요. 곱하기 100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40% 나와요. EPN도 5분의 3이었잖아요. 퍼센트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하잖아요. 60%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퍼센트 고쳐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혼합물의 농도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티온의 TLV는 얼마냐면 0.1입니다. 0.1분의 자, 파라티온은 현재 40% 있죠. 퍼센트 떼면 0.4죠. 플러스 자, 그다음에 EPN은요. TLV가 0.5입니다. 그중에 공개 중에 현재 60% 있으니까 0.6입니다. 그죠? 요거 분의 1 계산하시면 되고요. 0.19mg/m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입자상 물질에 의한 건강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해 분진의 종류다. 그죠? 요거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자상의 물질은 대부분 먼지, 분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 자, 어떠한 분진이 어떠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요거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폐증. 요거는 용어니까 한번 볼게요. 흡입된 분진이 분진할 때 진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쌓이냐면 폐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죠. 폐 조직에 축적되어 병적인 변화. 자, 폐 조직의 섬유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섬유화는 폐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폐는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섬유화로 산소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폐증은 분진이 폐에 축적되어서 병적인 변화, 폐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걸 진폐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섬유증은 뭔가 하면요. 폐포나 폐포관, 모세기관지 등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사이에 콜라겐 섬유가 증식해요. 자, 이렇게 콜라겐 섬유 때문에 이게 굳어져서 이제 움직이지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할게요. 진폐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성 또는 광물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요거를 교원성 진폐증이다 라고 하고요.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원성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자, 필기에 섞어놓고 나오거든요. 다음 중에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골라라. 또는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를 골라라. 그죠? 자, 이거는 너무 많죠? 그래서 한 가지를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요거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한번 외워볼게요. 연초핀, 그죠? 농부의, 주, 모발에서 연초, 담배라고 생각할게요. 연초를 핀 농부의 주된 모발에서 설탕이 나오면 면목 없다. 그죠? 자, 이게 지금 검사를 딱 하러 갔는데요. 농부가 연초를 폈는데 난 안 폈습니다 했는데 설탕이 나오면 연초 핀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초 핀 농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는요, 연초폐증,
농부는요, 농부폐증, 주 있죠? 주석폐증, 모발에서 할 때 모발분진폐증, 그 다음에 설탕 나오면 할 때 설탕폐증, 면목 없다, 면폐증, 목재분진폐증, 요거까지가 뭐다?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 비교원성 진폐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교원성 진폐, 그죠? 요거는 교원성이다라는 건 폐포 조직의 비가역적인 변화, 폐가 한번 나빠지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비교원성 진폐증은 조직 반응이 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로 돌아갈 수 있죠, 그죠? 폐 조직이 정상이며 간질 반응이 경미하죠. 그래서 위험한 건 교원성 진폐증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폐증의 종류에서 요거 한번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규폐증이 있다, 그죠?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규폐증은 이산화교소, SiO2, 유리규산, 석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교소 또는 유리규산, 석영 분진의 흡입에 의해서 생기는 진폐증을 규폐증이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봐주시면 되고요. 성면폐증은 성면 먼지가 폐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서 발생되고요. 폐암, 악성 중피종은 늑막에 암이 생기는 늑막암, 그죠? 같은 걸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폐증, 나머지 한번 진폐증의 독성 병리 기전,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면으로 인한 건강장애인데요. 성면 중에서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면 중에 크로시돌 라이트다. 크로시돌 라이트가 가장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치명적이다, 그죠? 인체에 해로운 순서 볼게요. 청성면, 갈성면, 백성면 순서가 됩니다. 청갈백 순서로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가장 치명적인 크로시돌 라이트가 바로 청성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성면으로 인한 건강장애는요, 성면폐증, 폐에 성면먼지가 쌓였다 그랬죠? 폐암, 악성 중피종, 아까 늑막암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한번 볼게요. 기관, 성면조사 대상, 그죠? 성면을 조사하는데 반드시 기관, 성면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볼게요. 건축물이다, 그죠? 근데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나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역시나 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기관에서 성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죠? 주택입니다. 부속 건축물을 요거는 포함합니다. 그죠?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하는 게 주택이 따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관에서 성면조사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부피는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체하려는, 철거 해체하는 대상에 자재의 합은 15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되는 다음 거다. 그죠?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그죠? 내화피복재, 내피. 그 다음에 가스킷, 담보 분매피. 가스킷 할 때 실, 이렇게 패킹재, 실링재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요. 파이프인데요.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에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역시나 80m 이상일 때 기관 성면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기관 성면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 건축물은 주택을 뺀 거다, 그죠? 연면적 합계가 건축물은 50이죠.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계도 50제곱미터 이상일 때고요. 주택인데요. 부속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주택은 크잖아요. 집이니까, 그죠?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철거 해체를 하려는 부분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재는 15제곱미터 이상 사용되었을 때고요. 자재의 면적의 합은 15제곱미터 이상이고 부피의 합은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킷. 자, 그 다음에 패킹재, 실링재까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다, 그죠?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되고요. 자, 철거 해체하는 보온재로 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될 때도 기관 성면조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는 안 나왔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면 내용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계획 수립이다, 그죠? 자, 이렇게 성면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해체나 제거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 성면조사 또는 기관 성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면 해체나 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그죠? 어떤 절차로 하고 방법 어떻게 하라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일 문제는 날리는 거죠. 날리기 때문에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근로자 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 수립에서 포함해야 될 거, 해체나 제거 작업 절차와 방법, 성면의 흩날림 방지나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 수칙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기를 대비해서 한 5가지 정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업주는 성면의 제조,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면 분진의 발생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작업 수칙을 정합니다. 그죠? 이를 작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공 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에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자, 잘못하면 난리니까 비질 같은 건 절대 안 되죠.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해서 날리지 않도록 하는 청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 왕래와 외부 기류 또는 기계 전동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죠? 분진이 날리는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습식 작업, 그죠? 물을 뿌린다던가, 그죠? 요거 방지하기 위한 조치고요.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바닥에 깔개를 두면 깔개 분진이 쌓이겠죠. 다음에 이제 깔개를 털거나 하면 깔개 먼지가 비산되죠. 그래서 깔개 등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등을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풍기는 사용을 금지해야죠. 난리니까요. 용기에 성면을 넣거나 빼는 작업, 성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여과 집진 방식 집진 장치의 여과제 교환,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의 처리,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이런 걸 뭐 해야 한다? 작업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수칙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죠? 한 5가지만 외우기 쉬운 거 볼게요. 바닥은 직몽 청소기로 해야죠. 그죠? 작업장 바닥의 청소 방법. 두 번째,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성면을 담은 용기를 어떻게 운반해라? 성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세 번째, 집진장치. 어떻게 여과제 교환한다? 집진장치의 여과제 교환. 만약에 이상사태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다. 그죠? 그 다음에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죠. 보호구 사용이나 점검, 보관 및 청소.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방어 기전이 되겠습니다. 방어라는 건 막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입자상 물질 먼지가 몸에 들어오면 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을 먼지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하여 몸은 방어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방어 기전은 먼지가 호흡기계로 들어올 때 먼지가 호흡기계로 들어올 때 인체가 가지는 방어 기전을 말하고요. 첫 번째는 점액의 선모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관지의 점액이다. 그죠? 기도와 기관지에 침착된 먼지는 점액의 선모 운동과 같은 방어 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됩니다. 깨끗해지는데요. 이 점액의 선모 운동이 가장 기초적인 방어 기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식세포. 이 기관지에서 만약에 이 점액이 걸러내고, 그죠?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몸 안에 들어왔다, 그죠? 대식세포 작용을 합니다. 자, 대식세포는 면역 담당 세포이고요. 이물질을 포식, 소화, 먹어서 소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물질을 먹어서 버려버린다 보시면 되겠죠.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의 용해 작용으로 이 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대식세포는 수명이 다한 후 사멸, 그죠?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대식세포가 먼지를 포위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폐에 침착된 먼지는 대식세포에 의하여 포위되고요. 포위된 먼지의 일부는 미세기관지로 운반되고 점액 선모 운동에 의하여 정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입자상 물질 먼지가 정화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점액의 선모 운동, 두 번째는 대식세포 작용,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1장 공부 마무리했습니다. 자, 중요했던 내용 중에요. 앞과목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제법 있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끝나셨으면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예상 문제 풀이하고는 핸드북도 가볍게 핵심 단어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